네, 시작을 합시다. 점점 작아지지, 규모가? 기대하고 있어. 유튜브에 올라간 거 안 올라갔던데? 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아, 그러니까, 올렸는데 무슨 에러 났다고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맥북으로 레코딩 하다 보니까 괜히 저거 용량이 커져가지고 막 4K로 올린다고 뭐 열심히 하다가 에러 난 것 같은데 뭐 아무도 말하지 않지. 나만 관심 있었던 거야, 그지? 아무튼 계속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학의 그 기초 단계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선형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기저를 배웠었고, 기저에 대한 어떤 차원에 대한 얘기들도 저번 시간에 짧게 했습니다. 기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선형 공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원래는 그냥 벡터 공간이라는 게 뭔지를 맨 처음에 정의를 했고,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런 공간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를 떠나서 떤 벡터로부터 그 공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벡터로부터 공간을 정의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랬었고, 그때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가, 개념 중에 하나가 스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스팬 중에 가장 최소 집합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을 표현할 때 필요한 게 기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저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공간의 차원도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어떤 수식 체계가 있거나 선형성으로 쓸 수 있는 수식 체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뭐 2차, 3차 이런 공간상에 있는 점들도 마찬가지고 어, 다항식 같은 이런 수식 공간 역시도 마찬가지죠. 같이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런 공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냐, 얼마나 많은 기저로 표현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런 차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벡터 공간의 모든 기저는 동일한 수의 벡터를 포함한 것 같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차원의 정의가 어떤 그 벡터 공간 V가 있을 때 D개의 원소로 구성된 기저를 포함하면은 V의 차원이 D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저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들이랑 말이 그러니까 단어랑 섞여서 들어가니까 잘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저라고 하는 거는 집합이에요. 그죠? 집합이다 보니까 이 집합, 그러니까 D개의 원소로 구성된 기저라고 하는 거는 이 집합 안에 있는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저에 포함되는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V1부터 뭐 VN까지 있겠죠. 우리가 R3승 같은 거에 표준 기저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100, 010, 001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개의 벡터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 세 개의 벡터 집합을 묶어서 우리가 기저라고 부른 거예요. 그죠? 이 기저라는 거는 요 집합 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 기저 안에 들어있는 요 벡터 하나를 기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저는 이 집합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얘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이 기저 집합 전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세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저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 여기는 V1부터 VN까지가 있으니까 N 차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의 개수, 기저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차원을 정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개수의 기저 그 벡터, 원소 개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 기저 집합만 있으면, 요 차원만 갖고 있으면은, 요 개수만큼의 어떤 벡터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공간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차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였으니까 우리 그 앞에서도 방금도 본 거지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 다항식의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런 그 실수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벡터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복잡한 벡터 공간의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많이 봤던 게 이 다항식의 벡터 공간이죠. 이거는 이제 n 차원을 최대로 하는 다항식을 이제 갖고 있는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의 합 또는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이 PNR로 표현한다고 그랬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저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나오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n 플러스 1차원까지 표현할 수 있어지게 그러니까 1부터 들어가서 n 플러스 n승까지 가니까 1부터 n승까지 가니까 총 n 플러스 1차원을 표시가 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공지 채널이 별달리 없어가지고 이게 강의실 바뀐 거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310호 그 앞에 칠판에다가 써놓고 오긴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이게 뭐지? 한 학기에 한 번 하는 그 행사를 거기서 하더라고. 2시부터인가? 아무튼 당했어요. 나도 빨리 예약하는 편인데 우리의 습격에 당해가지고 미리 공지를 하지 못했어. 아무튼 그리고 뭐 이 모든 방식의 벡터 공간 이런 거는 무한 차원이다. 우리가 기저가 그냥 유한하게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도 정의된다고 하는 정의가 있었어요. 앞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유한한 개수로 정의를 하지만 무한한 개수로 정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부분 공간과 차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공간에 대한 차원을 봤지만은 우리가 벡터 부분 공간에 대한 차원도 뭐 물론 볼 수가 있죠. 근데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건데, 그냥 여기 정리 한 번만 이해하시고, 관심이 있다면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증명도 한번 보시면은, 나름 뭐,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냥 간단하게 W가 V의 부분 공간이다. W가 V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W도 유한 차원이고 디멘전이 얘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공간이 이 원래 공간보다 더 작은 개수의 그 기저 벡터들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디멘전이 같다면은 벡터 공간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만 들어봤을 때는 그냥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게 사실 수학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이 챕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 그 약간 그 쓸모 없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행렬을 무시할 때가 아닌 행렬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렬을 무시하고 지금 서양대 수학에 대한 어, 재밌는 부분만 보느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별표 쳐놨으니까 심화 주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그랑주 보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라그랑주 보관법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봤어요. 벡터 공간이 뭔지 보고, 스팬이 뭔지 보고, 뭐, 그래가지고 기저라는 거 정의하고, 차원이라는 거 정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알겠어요. 뭐, 우리가 공간에 대한 차원 정의하고 이러면은, 뭐, 연산이, 뭐, 저번에 자동차 만들 때 자원이 뭐 들어가고 이런 실생활의 예시 같은 거 보면은 선형대 수학의 문제를 우리가 치환해 놓고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정의를 해 놓고 나면은 그게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거랑 그거의 출력값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로 풀 수 있는 문제냐, 이 선형 공간 상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풀 수 있는 문제다,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거를 이제 구분 짓는 데도 갖다 쓰지만은 이 라그랑주 보관법이라고 하는 어떤 식을 유도하는 것도 갖다 씁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응용 주제이긴 한데 좀 수직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볼 수 있는 응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넣어놓긴 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넣어놨던 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라그랑주 보관법이라고 하면 말이 진짜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 두 개 지나는 직선에 대한 함수 구하는 거예요. 혹은 점 세 개 지나는 어떤 곡선에 대한 함수 구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라그랑주 보관법이라는 걸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수학을 열심히 했으면은, 자, 여기 이렇게 점이 세 개가 있을 때, x1, y1, x2, Y2, X3, Y3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점을 모두 지나는 어떤 직선을 구한다, 곡선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다항식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으면은 이게 이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3차 함수도 될 수 있지만은 가장 간단한 곡선은 이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해놓고 뭐 해요? 이 점들을 다 지나야 되니까 요거를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y 해가지고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세 개 만들어가지고 세 개를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C가 미지수로 들어있고 X랑 Y의 컨비네이션이 세 개가 있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연립방정식 개수랑 미지수 개수가 맞으니까 동일하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A, B, C에다 각각 뭔 값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좀 초반에 배우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배우면 우리가 x-x1, x-x2, x- x3 이렇게 해서 그 점들이 그 이제 그 점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반드시 그 점을 지나야 된다는 조건을 추가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갖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라그랑주 보관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점이 어떤 선 위에 있다는 거는 그 fx랑 y를 빼게 되면 항상 0이 나오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지 x에 x1이 들어갔을 때, x에 x2가 들어갔을 때, x에 x3가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게 된다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식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라그랑주 보관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인수들로 구성하고 그 점들이 진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항식을 찾는 거를 라그랑주 보관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세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는 약간 소급.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수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고급인데 이 라그랑주 봉합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한 가지 더 좀 설명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거를 2차 함수로 표현되는 이유까지도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라그랑주 보관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왜 2차 함수로 표현될 수 있냐? 왜 1차 함수는 안 되고 뭐 당연히 그냥 그려보면 안 되겠다라는 거 말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봤을 때 왜 1차 함수는 안 되고 2차 함수부터 이런 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라그랑주 보관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그냥 그러니까 수학이 다 그렇잖아요. 좀 자기 아는 얘기만 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데 그냥 따라와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냥 y는 fx라고 하는 곡선이 있고 그 n개의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n개의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n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곡선 y는 fx가 있으면은 그게 n-1승의 다항식 공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정리예요. 그리고 그 다항식 공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정리입니다. 실제로 이 아래에서는 그걸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한데 뭐 포멀하게 증명을 하는 거는 없고요.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점들을 지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어떤 fx라고 하는 수식이 있을 때 다항식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런 게 성립한다고 하면은 fx가 이런 수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이 증명은 안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지를 좀 보여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선형 독립이나 선형 정속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선형대 수학에서 가장 좀 응용적으로 의미 있게 가장 그 바보 같진 않게 하는 그런 파트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재밌는 파트로 우리가 서형대 수학에서 하는 응용으로 보는 건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어, 여기까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대충 뭔 얘기인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다 제가 적으면서 설명했던 거. 그거 기준으로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서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좀 증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게 유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정확히는 유도가 되는 과정인데 유도가 되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이제 선형대수학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모든 y1부터 yn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여기다 제가 그림 그려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그러니까 모든 y 값이 0이라는 거는 이 점들이 다 여기 x 선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 여기서 이제 어떤 다항식을 고를 거냐라고 했을 때 fx는 0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고르면은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한 개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보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선형 대수학의 선형 종속과 선형 독립에 대한 개념을 끌어다 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케이스부터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경우를 보면은 이 fx1일 때 1이라고 하고 나머지일 때 0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만족한다고 했을 때 뭐 물론 1이 아니라 뭐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상관없지만은 뭐 그게 그것 때문에 뭐가 결과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이게 1이고 나머지가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x2부터 xn까지 해서 0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인수가 뭔지 아시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그 인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수들로 나누게 되면은 인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기했을 때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것들을 인수로 갖고 있고 거기에 뭔지 모를 뭔가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를 뭔가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더해져 있기까지 하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이게 인수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x2가 들어갔을 때 전체 fx2가 0이 되려면은 여기에 더해지는 거는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곱해지는 뭔가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곱해지는 뭔가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얘가 지금 2부터 n까지기 때문에 n-1차를 갖고 있는 녀석이 n-1차를 갖고 있는 녀석에서 우리가 그 여기 앞에 있는 게 당연하겠지만 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지나는 것들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점 두 개를 지나는 거는 이제 그선 하나만 딱 그리면 되고, 이제 선 하나를 그린다는 거는 1차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점 세 개를 지나는 거는 2차가 최소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여기 인수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점들을 지난다고 했을 때 점 하나만 바뀌면은 그게 깨지거든요. 그죠? 모든 점들이 지난다는 조건이 깨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그 나머지 모두를 인수로 가지고 다른 하나를 인수로 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인수가 아닌 거를, 그러니까 인수로 표현되지 않는 거를 그냥 임의의 숫자인데 그걸 1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수로 구성되는 것들을 이렇게 n개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은 얘는 n-1차로 구성되는 게 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죠? n-1개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n-1차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던 qx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정, 그러니까 fx1이 1이라고 하는 요 가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식을 전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fx1, x에다가 x1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1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x에다가 다 x1들을 집어넣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c를 이 나머지들을 다 넘겨가지고 이런 형태의 분수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fx라고 하는 수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수식을 구할 때 우리가 이걸 f1x라고 부를 거예요. f1x라고 부르는 이유는 x1이 1일 때 x1이 1인 경우에 대해서 무한 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fx1이 1인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경우에 대해서 이 f1x라고 하는 어떤 그 다항식, 보관 다항식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스페셜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은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J번째의 데이터가 1이다. 그러니까 F, J, X, J가 1이다라고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J번째에다가 J번째 입력값을 F에다 집어넣었을 때 걔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나오는 스페셜한 케이스를 고려를 해봤을 때 그 경우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0인 경우를 고려해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거는 쉽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X1을 갖다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화를 시키면은 이게 어, 여기 있는 X1들을 다 전부 다 이제 J로 갈아 끼게 되면은 그죠? J로 갈아 끼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X1들을 다 J로 갈아 끼게 되면은 이런 식의 수식을 유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거 xn-1차가 될 거니까 이 qx는 당연히 c가 될 거고 c가 된다는 거는 c만 남기고 나머지 넘겨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이제는 x1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xj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동일한 수식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왜 하냐?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다항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가지고 하려는 게 이 라그랑주 보관법을 유도해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모든 다항식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네, X1에 대해서 1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0인 거, X2에 대해서 1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0인 거, X3에 대해서 1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0인 거, X4에 대해서 1이고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0인 거.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뭐랑 비슷하냐면은 1, 0, 0, 0, 1, 0, 0, 0, 1 이렇게 되어 있는 기저 벡터들로 그러니까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저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다항식 공간도 이런 식으로 일반화돼서 표현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저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게 여기 라그랑주 보관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라그랑주 보관법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정확히는 증명이라기보다는 유도하는 과정을 좀 인포멀하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0인 거를 보여줬던 거는 그냥 가장 간단한 케이스다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0벡터를 포함해야 됩니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0벡터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녀석이 0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그냥 가장 간단한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보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요거가 이제 우리가 그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로 저기 수식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벡터를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수식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0벡터라고 하는 게 부분 집합으로 부분 공간으로 포함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0인 모든 경우 이것들이 이제 이 벡터 공간에서 기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저들을 나타내는 과정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이 1, 0, 0, 0이라는 게 어떤 스페셜 케이스라는 게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가장 간단한 케이스니까 본다는 듯이 보여주지만은 실제로는 기저 공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기저 공간들에 대한 벡터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저 벡터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조 정리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에 결국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던 것처럼 R3승의 공간에서 이런 식의 벡터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각각의 아, X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고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는 0이 나오는 그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F2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함수가 있을 거고 FN에 대해서 그러니까 XN에 대해서 입력값이 1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0인 그런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저기 벡터가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이 벡터들 이 다항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공간을 구성할 수가 있어진다라는 게 여기에서 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뭘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하는지, 유도를 하는지를 좀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녀석들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어떤 스페셜한 값을 가지고 얘가 어떤 스페셜한 값을 가지고 얘가 어떤 스페셜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얘는 x1을 지날 때 얘는 x2를 지날 때 얘는 x3를 지날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함수들을 우리가 스페셜하게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의 선형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벡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벡터 공간이 n-1차를 최대차항으로 갖는 벡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그 n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다항식의 표현 방법이 이런 라그랑지 보관법으로 표현되게 된다라는 식의 증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라그랑지 보관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설명한 순서가 맨 처음에는 이제 정리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가 유도되는 과정에서 뭐를 설명해야 되냐. 우리가 앞에서 선형대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벡터 공간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0벡터가 포함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y는 1부터 y는 n까지가 0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f1부터 fn까지가 다 0이 있다는 0벡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1이고 나머지 모두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스페셜한 케이스로 하나씩 하나씩 이런 기저 공간의 기저 벡터들을 기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들을 하나씩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n-1차 공간을 정의한다고 하는 이 렘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렘마 얻는 거는 증명을 조금 볼만은 한데요. 우리가 Pn-1승의 그 공간, 그러니까 다항식 공간 같은 경우는 n-1차를 최대로 갖는 저기 다항식 공간이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 다항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봤지만은 n-1이라고 하면은 n-1차를 최대차항으로 갖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기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차원을 계산하면은 0부터 n-1차까지이기 때문에 n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n 차원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오늘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f1부터 fn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얘가 선형 독립이 되면은 기저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을 이해할 때 조금 앞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계속 중복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번 그 놓치면은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기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런 기저가 하나만 유니크하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기저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저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고 그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면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스칼라 곱이랑 벡터 합 연산들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우리가 그게 기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선형 독립이어야 되고 그 연산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그게 기저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스팬했을 때 같은 공간이고 그럼 기저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F1부터 F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미 위에서 정의하긴 했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긴 했지만 이 F1부터 FN이 이 차원의 기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얘가 선형 독립성을 가지는 것처럼 얘 역시도 선형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면은 증명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F1부터 Fn 우리가 앞에서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했던 FKX가 있어요. FJ라고 할까요? FJXJ가 있어요. 요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런 선형 결합을 해놨을 때 얘가 아, 저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앞에 곱해진 A1부터 AN까지 모두 0이 아닌 스칼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선형 종속의 어떤 그 정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을 가정해서 선형 종속이라고 해놓고 이게 수식으로 풀었으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니죠. 요거를 가정해 놓고 요거에서 만약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정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선형 독립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증명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A1부터 AN이 모두 0이 아닌 스칼라가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때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x1이라고 하는 임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다른 모든 함수에 대해서 x1은 뭐가 돼야 돼요? f2부터 fn까지 x1이 들어갔을 때는 뭐가 돼야 돼요? 다 0이 돼야 되죠. 그죠? 다 0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정의에 따라가지고. 이 fk, 그러니까 fj, xj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우리가 임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쓸모가 있어가지고 이 라그랑주 보완법이라고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던 거긴 한데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던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나 자기 입력값에 대해서만 1이 나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0이 나오는 그런 스페셜한 수식들을 우리가 억지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왜? 여기서 갖다 쓰려고. 여기서 갖다 쓰려고 그렇게 정의해놓은 건데, 우리가 처음에 저거를 정의할 때는 왜 저딴 식으로 정의하나 싶었겠지만은, 여기에 와서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선형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저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x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다 0이 되는, 왜냐면 f1x라고 하는 정의가 그러니까, 그죠? x1에 대해서만 얘가 1이 나오고 나머지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다 0이 나와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게 다 0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a1, f1, x1이 0이 돼야 되고 얘는 1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0이 아닌 스칼라가 존재해야지 선형 종속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데 지금 딱 하나 0이라는 게 무조건 나와버렸죠. A1이 0이라는 게 무조건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모순이 됩니다. 이게 물론 X1뿐만 아니라 임의의 XJ를 가지고 FJ에다가 넣었을 때만 1이고 나머지 J가 뭐 J가 아닌 모든 FK, XJ 같은 경우에는 다 0이 나올 거니까 그 경우에는 AJ가 0이 돼야 된다는 모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1뿐만 아니라 다른 XJ를 넣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 하나에서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 스칼라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요런 수식을, 요런 요상하게 생긴 수식을 정의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 쓰려고 선형 독립성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미 사전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 F1부터 Fn이 선형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형 독립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같은 차원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기저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기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저를 생성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래 Pn-1이라고 하는 거를 표준 기저,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녀석이 표준 기저죠. 요 녀석이 표준 기저인데, 요 녀석이 표준 기저예요. 요 녀석이 표준 기저인데, 이 표준 기저로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했지만은, 기저라고 하는 건 유니크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기저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Pnx를 A1 곱하기 1, A0 곱하기 1 할까요? A1 곱하기 x, a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an-1, xn- 이런 식으로 표준 기저를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표준 기저가 아니라 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상하게 정의했던 뭘 위해서 우리가 선형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상하게 정의했던 저 녀석을 이용해서 어,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도 얘도 마찬가지로 기저기 때문에 뭐 좀 다른 스칼라 값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차피 동일하게 정의가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이상하게 정의했던 F1부터 Fn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다항식을 갖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아, 네. 여기 있는 것처럼 곡선, 그러니까 이 y는 fx 곡선이 모든 n개의 점을 지나는 유일한 다항식으로 n-1차의 다항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라그랑주 구간법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이미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pn-1승의 그러니까 pn-1차 공간이고요. 다항식 n-1차 공간이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니크한지를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n개의 데이터를 다 통과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n개의 데이터를 통과할 때 이 A1부터 AN이
유니크하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결국 라그랑주 보관법의 유도 과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x1부터 그 fxn까지 n개의 데이터를 다 집어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배우 동규 대충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 라그랑주 보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 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야 이 점들을 지나는 곡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3차면은 2차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뽕얼한 정리가 이 라그랑주 보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n개의 점들을 지나는 n-1차 다항 공간에 있는 이 유일한 곡선, 가장 최소 차원을 갖는 이 유일한 곡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라그랑주 보관법인데 이게 왜 튀어나오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형대수학의 원리들을 갖다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y1부터 yn을 0이라고 얘기하는 0 벡터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벡터 공간에서 이 0 벡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하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 어, 라그랑주 보관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무시해도 되고, 이걸 무시하고 넘어갔을 때, 우리가 임의의 벡터들을 정의를 할 거예요. 임의의 다항식들을 정의할 건데, 그 다항식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라그랑주 보관법 일단 잊어요. 라그랑주 보관법 일단 잊고, 우리가 임의의 벡터를 정의할 건데, 임의 함수를 정의할 건데, 그 함수라고 하는 게, x1에서 1이 되고, 나머지 모두에서 0이 되는 그 함수를 정의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F1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나머지 모두에서 0이 된다고 하는 거는 나머지 모두에서 이런 인수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n-1차라면은 n-1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F도 n-1차로 얻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위에서 n-1차로 얻겠다. 유니크한 거 하나 얻겠다고 했으니까 n-1차로 얻겠다고 했으니까 이 QX는 반드시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상수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1, X1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X1을 입력받았을 땐 1이고 나머지를 입력받았을 땐 0이 되는 그 이상한 함수 F1X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의 목표예요. 왜 하는지는 뒤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수학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상한 짓 해놓고 나중에 가니까 막 잘 풀린다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F1X라고 하는 거를 이상하게 정의를 할 건데, 그걸 정의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이 나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0이 나오는 걸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n-1차는, 이미 n-1차는, 그럼 앞에 있는 QX는 C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수 C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상수는 어떻게 되냐? F1, X1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C를 나머지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넘겨가지고 나머지를 넘겨가지고 C를 얻으면은 그거를 다시 원래 수식에다 집어넣으면은 F1X라고 하는 수식이 비로소 이렇게 얻어진다. 이거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라는 거는 X1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다르지 않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했을 때 FJ, XJ에 대해서는 1이고 나머지 XK에 대해서는 다 0인 그런 어떤 J 함수, FJ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걔네들을 다 일일이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했다?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PN-1차의 기저라고 하는 걸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거예요. 왜 이 n-1차 다항 공간에서의 기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라그랑주 보관법에서 얘기했을 때 이 n개의 점을 지나는 유일한 다항식 f가 n-1차 다항 공간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 f가 요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머릿속에 그 오라클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FJ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정의해놓고 보니까 걔가 기저도 되고 걔가 라그랑주 보관법을 그 증명하는 데 쓰이기도 하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 역순인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증명이 아니라 유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F1X, FJX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상한 수식들로 정의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그게 기저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라그랑주 보관법의 목표로 하는 n-1차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유일한
곡선이 되는 거에 어, 공간 안에 있고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거는 공간 안에 있고 그게 기저라는 거죠. 그럼 그 기저라는 거는 얘네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 가지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수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수식을 표현할 때 이 녀석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상하게 정의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인수로 갖는 녀석들이 그러니까 x-x 2부터 xn까지 예를 들어서 이 f1x 같은 경우에는 f1x 같은 경우는 x-x2부터 x-xn까지를 인수로 갖고 있고 xj에 대해서는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축약해서 쓰면은 나중에 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그랑주 보관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표준 기저인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 라그랑주 보관법을 이용해서 할 때는 우리가 n개의 점들에 대한 그 좌표만 알고 있으면은 이 라그랑주 보관법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게 이 챕터에서 우리가 선형 대수학의 원리들을 이용해서 라그랑주 보관법을 증명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몇 개가 좀 섞여 있는데 이 라그랑주 보완법을 쓴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x 그 인수로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인수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맨날 연립방정식 3개 풀고 4개 풀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n개의 점들의 좌표가 있으면은 n개의 점들의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수식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훨씬 쉽겠죠. 그죠? 우리가 그죠? 훨씬 쉽겠죠.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다 그냥 그 좌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왜 이게 성립하냐? 그 증명이 이렇게 서양대수학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걔가 같은 벡터 공간에 있다. 이런 표준 기저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임의로 정의한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벡터 공간에 있고 이 임의로 정의했던 게 뭐예요? 그 점들의 좌표들의 차이 가지고 계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슨 그 연립방정식 풀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때려 박으면 나오는 값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요 챕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x1에 대해서 1이고 나머지가 모두 0인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일반화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식으로 됐을 때 x1에 대해서 집어 넣으면은 얘가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a1이 결국 y1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x2를 집어 넣어도 마찬가지 fx2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a2 fx f2x2에 대해서 이게 y2일 텐데 얘가 1이니까 a2가 y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 게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게 y랑 그 fj라고 하는 함수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했던 fj라고 하는 함수의 곱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선형 결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유도라고 했죠. 증명이 아니라 유도라고 하는 과정이 이상한 거 막 잔뜩 설명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 수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라그랑주 보관법 공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라그랑주 보관법을 왜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 3개만 있으면은 이 수식에다 그냥 때려 박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 좌표만 알고 있으면 연립방정식 풀 필요 없이 이 수식에다 그냥 좌표 값들 때려 박으면은 그리고 이 기저값에다가 때려 박으면은 이렇게 그 수식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편해서 쓰는 거예요. 라그랑주 보관법을. 근데 그게 실제로 맞냐? 그게 실제로 그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맞냐라는 과정, 어떻게 유도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유도해냈냐라는 과정이 선형대수학의 원리를 좀 주구장창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챕터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첫 번째는 뭘 봤어요? 수학 증명이나 용어 같은 거를 봤었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0챕터인데, 그러니까 좀 넘버링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수학 증명 관련된 용어들을 좀 봤었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선형대 수학이나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증명이 9할 8할이잖아요. 그죠? 증명하는 거 9할 8할이고, 그 옛날처럼 우리가 산수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1챕터를 가지고 있었고, 2챕터가 벡터 공간이었어요.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R2승, R3승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 정의된다. 다항식 공간에서 정의되고 함수 공간에서 정의되고 행렬 자체도 벡터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 스팬이나 뭐 기저나 이런 것들 차원이나 이런 것들 배웠던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어, 좀 필요한 개념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선형대수학의 그 주요 주제인 선형 변환이랑 그 행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선형 변환이 결국에 행렬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형 변환과 행렬을 같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선형 대수학에 대해서 맨 처음 배울 때 이 벡터 공간에서 선형 대수학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이게 모든 선형 변환에 대한 그 대수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 걸 선형 대수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럼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선형성, 뭐 선형 결합, 뭐 벡터 공간을 표현할 때도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고, 뭐 스팬으로 표현된다는 게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선형 변환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같은 이 선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니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설명을 해요, 항상. 첫 번째는 뭐예요? 덧셈. 두 번째는 뭐예요? 곱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식한 단어로는 에디티비티랑 호모지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 가서 보시면은 이거 정의된 거 있고요. 뭐 영어 잘 안 보여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보이겠죠? 앞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는 조금 어, 더 작은 개념이고 여기서는 좀 더 큰 개념으로 그러니까 모든 수체계에서 동작할 수 있는 걸로 변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함수는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거고 이거는 좀 더 큰 체계에서 모든 값들을 변환시킬 수 있는 모든 게 용어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체인지, 트랜스포메이션, 펑션 다 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서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트랜스포메이션이 펑션보다 좀 더 윗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펑션은 미지수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그 기능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x가 들어왔을 때 y로 되는 그 연결 과정 자체를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모든 거를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있을 때 그게 변환되면 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함수는 거기서 좀 스페셜한 것들만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렉탱글의 새 버전이 있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근데 이제 함수를 우리가 선형 대수학에서 함수를 안 볼 거니까 그냥 뭐 동일시해서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변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여기서 얘기 왜 했겠어요, 그죠?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얘기했겠죠.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x에서 y로 가는 변환이 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 대수학에서 우리가 x에서 y로 간다고 하는 거는 x로 정의된 것도 x라고 하는 그 문자가 정의하는 게 뭐겠어요? 공간이에요. 벡터 공간이고 y로 정의된 것도 어떤 벡터 공간이에요. x 공간에서 y 공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선형 변화는 어, 이 x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x랑 x 프라임이 있을 때 그거를 더해서 선형 변환해도 이제 나눠졌을 때 각각 선형 변환한 거의 합이랑 같다. 이게 요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칼라 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덧셈이랑 곱셈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 여전히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그 스칼라 값 c를 곱했을 때 이걸 안에다 해도 밖에다 해도 이제 같은 값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성립을 해야지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성립하기 위해서의 조건도 우리가 에디티비티랑 호모지니어티라고 얘기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각각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각각 볼 필요가 없고 이 그 선형 변환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스칼라 곱하고 그 다음에 덧셈까지 했을 때 하나는 스칼라 곱하고 하나는 덧셈까지 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그 스칼라 곱도 되고 덧셈에 대해서도 이제 선형성을
증명하는데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보는 방식을 갖다가 씁니다.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자세하게 보진 않을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선형 변환으로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변환들이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들이겠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모든 그 변환들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선형 변환에 거의 다 포함돼요. 스칼라 곱셈 변환, 그냥 확장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그 X라고 하는 어떤 실수 세계에 있는 거를 실수 세계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X랑 Y가 있을 때 입력 공간이랑 출력 공간은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R에서 R로 가는 거를 상정하고 있는데 R에서 R로 갈 때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예를 들면 3X로 정의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스칼라 3을 곱한다는 거예요. 스칼라 3을 곱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시킨다는 건데 뭐 말만 이렇지 말만 변형이라고 해놨지 이거 그냥 함수랑 별반 다를 바 없죠. 그냥 t라고 하는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스칼라 3배로 만드는 이런 덧셈과 곱셈을 보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어렵지 않겠죠. 그냥 해보면 되죠. 그죠? x가 있고 아, tx가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c를 곱했을 때 tx 프라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tcx 플러스 x 프라임이랑 같은지를 보면 되는 건데 tcx 플러스 x 프라임은 3cx 플러스 x 프라임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tx 같은 경우는 c 곱하기 3x가 될 거고 tx는 3 x 프라임이 될 거니까 3으로 묶어주게 되면 동일하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얘가 선형 변화이다 아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면 대충 아시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환들은 대부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변환들이기 때문에 굳이 증명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쭉 나열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비선형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 그냥 그 여러분이 딱 봐도 비선형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비선형 변환입니다. 무책임하지만 맞는 말이죠. 그죠? 아무튼 확대 변환. 요거를 그 벡터 공간에 대해서 정의하면 요거는 이제 그 x라고 하는 어떤 미지수 하나였는데 이게 벡터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 벡터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x 좀 짙은 색으로 표시했어야 될 것 같은데 1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x1, x2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벡터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세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형 변환이라는 거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항등 변환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이 매트릭스랑 동일해요. 이거 다 스포일러인가? 그러니까 이거 다 행렬의 그 수체계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하지만 행렬 변환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등 행렬을 우리가 I로 쓰는 게 여기서 그 항등 변환에서 튀어나오는데 이 항등 변환이라고 하는 게 이 V에서 V라고 그 선형 변환할 때 V 공간에서 V 공간으로 변환을 할 때 같은 벡터로 동일하게 가면은 우리가 그 변환을 T라고 부르지 않고 T라고 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일반화되어 있는 그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IV라고 써요. V 벡터 공간 내에서 항등하게 이동시키는 변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IV라고 쓰는데 아이덴티티 V 이렇게 해가지고 IV라고 쓰는데 이제 이게 행렬에서도 동일하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라고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0 변환, 뭐 제로 변환, 0 변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확대하는 거. 이거 그냥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무조건 0으로 가면은 요거를 0 변환이라고 불러요. 이게 반드시 0 벡터가 곱해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0 변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x1, x2로 그러니까 x1과 2x1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부위에 있는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영변화는 0,0을 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스칼라 값 0을 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2랑 1을 곱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1 플러스 2x1이 되니까 0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0 벡터를 곱하는 게 혹은 0 스칼라 값을 곱하는 게 이 제로 변환, 0 변환의 유일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또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행렬 변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식 같은 거를 행렬 변환으로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수식을 행렬 변환으로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어떤 x1이랑 x2로 구성되어 있는 이거 우리가 이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기저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가 있을 때 그 기저 공간으로 구성되는 벡터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되는 벡터 공간은 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벡터 공간은 V에 속하는 요 벡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저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을 적용시켰을 때 나오는 이 새로운 공간 W는 이런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행렬 변환을 쓰기도 하고요. 다음 뭐 반사 변환, 회전 변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회전 변환 같은 경우는 360도 돌면은 항등 행렬이랑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시프트 변환, 왼쪽 시프트 변환 이거 그냥 그 여기 이거 우리 튜플이라고 부르죠. 튜플에서 하나씩 밀어가지고 없애고 막 이런 그 큐 같은 거 처리할 때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이 서형대 수학이 그냥 그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연산들이랑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서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자료 구조나 이런 데서 Q 같은 거, Q, DQ 같은 거 하려면은 이런 것들 어떻게 연산적으로 구성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서형대 수학 개념들이 알게 모르게 튀어나와서 쓰이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컨버전도 그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변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컨버전과 선형 변환하면은 컨버전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한국어로 하면 변환과 선형 변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컨버전이라는 용어로 썼거든요. 근데 이런 그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변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행렬이 곱해진다거나 이런 변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닛 자체가 변하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좌표 변환 같은 게 대표적인데, XY 좌표계에서 극좌표계, 그러니까 XY 좌표계랑 극좌표계 차이 알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X축이 얼마, Y축이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XY 좌표계고, 극좌표계는 그 원점으로부터 몇 퍼센트, 그러니까 몇 세타의 각도로 얼마만큼의 거리까지 떨어져 있나, 요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나 이런 그 3D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거를 표현할 때는 이 극좌표계가 잘 작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좌표 변환을 할 때, 이런 걸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XY 좌표계에 있는 거를 저런 이제 극좌표계로 바꾸는 걸 컨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같은 것도 선형 변환이에요, 사실은. 그 컨버전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어, 그 카테고리가 달라가지고 좀그 선형 변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 선형 변환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훨씬 많지만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너무 공간이랑 레인지 랭크 하면은 끝날 듯?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차원 종료. 네,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봅시다.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 선형 변환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뭐 개념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사실은 다 그 조금 짝이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그렇고 이 널 공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거기서 널 공간이라는 거랑 그리고 이 레인지랑 랭크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선행변이라고 하는 거를 뭐 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함수랑 다르다고는 했지만은 함수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를 변환시켜가지고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변환이 얼마나 정확하게 어딘가 다른 공간으로 간다라고 표현하려면 뭔가 그 정의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정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레인지라는 개념 그리고 저기 널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공간 벡터 V랑 W를 다루는 거를 기본으로 좀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데 화면이 느리구나,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느린데? 나 이미 일로 왔는데? 많이 느린데? 어, 아, 와이파이가. 이게, 우리 저거 알아요? 인터넷 교체하는 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돼가지고 인터넷 교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시스템 다 교체하려고 하는데 2학기 내내 공사한대요. 방학, 방학 동안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난 안 믿어.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이랑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공사 때문에 끊기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널 공간에 대해서 볼 건데 널 공간은 뭐 별건 아니고 좀 아, 우리가 그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선형 변환을 해가지고 결국에 다른 공간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몇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어떤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0벡터가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덧셈, 곱셈 뭐 이런 거 닫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벡터 공간에 닫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널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돼야지 우리가 그 선형 변환의 결과물이 어떤 벡터 공간이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널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변환을 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선형 변환 t가 있을 때 v 공간에서 w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선형 공간 선형 변환 t가 있다고 했을 때 이 t의 널 공간을 nt 널 t라고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게 t를 그 저기 t라는 선형 변환을 v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적용시켰을 때 0 벡터로 가는 모든 저기 v들을 그 널 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널 t라고 부르는 게 결국에는 v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 중에 널 t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켰을 때 이게 0벡터로 가는 w의 0벡터들로 가게 만드는 w라고 하는 공간에 0벡터로 가게 만드는 이 nt라고 하는 입력값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개념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NT라고 하는 게 W에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NT라고 하는 벡터 공간 내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벡터들을 집어 넣었을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든지 간에 0벡터로 가도록 만드는 그 벡터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널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널 공간은 T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그 선형 변환을 적용시켰을 때 0으로 보내는 모든 벡터들을 구성하는 거고요. 이 널 공간 NT가 항상 V의 부분 공간으로 존재한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 V로 정의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뭐 T의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0으로 가게 만드는 스페셜한 V들을 모아놓는다고 해도 여전히 V 안에 있는 녀석들 중에 몇 녀석들이 골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명하게도 V의 부분 공간으로 들어갈 거고 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널 공간이 크면 클수록 T는 영변함과 더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잠깐 짧게 언급했던 건데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벡터의 곱셈, 그러니까 내적의 연산을 생각해 봤을 때 x1과 x1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0벡터를 곱해서 0,0이라고 하는 0벡터를 곱해서 0벡터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죠? 0,0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가지고 0벡터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죠? 0벡터로 갈 수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캔슬 아웃되는 형태로 0벡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우리가 0벡터로, 이제 영변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 널 공간이 크면 클수록 그 t가 0 변환과 더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t라고 하는 변환이 있잖아요. 그죠? t라고 하는 변환이 있을 때 t라고 하는 변환은 v를 w로 이동시키게 되고 그 중에 v가 w로 갈 때 어느 정도는 0으로 가게 되고 0벡터로 가게 되고 어느 정도는 0벡터가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닌 것들 뭐라고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것들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널 공간이 크다는 거는 이 V들, 그러니까 T에 곱해졌을 때 0으로 가는 녀석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V에 이제 T를 곱했을 때, T라고 하는 트랜스포머에 적용시켰을 때 0벡터로 가는 녀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0벡터로 갈 건데, 0벡터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갈 건데, 여기 있는 NT가 크면 클수록 이 T 자체가 모든 V를 0으로 보내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널 공간이 그냥 원래는 다시 설명할게요.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V에 있는 벡터에서 W에 있는 벡터로 이동하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로 어떤 널 벡터 NT라고 하는 널 공간 NT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고 여기 있는 벡터들은 뭐든지 간에 변환을 시키면 다 0벡터로 가요. 그죠? 0벡터로 가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부분집합이잖아요. V의 부분집합이 NT인데 이게 널 공간 T가 크면 클수록 이 트랜스포메이션 전체가 모든 V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0벡터로 보내는 건 자명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MT가 너무 커져가지고 V랑 같다. 부풀다 V랑 같은 공간이 돼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이 0벡터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변환 T 자체가 뭐예요? 0변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널 공간이 크면 클수록 t는 0변환과 더 유사하다고 하는 말의 표현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변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0벡터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다 정의될 수 있는 어떤 0변환이 구성될 수 있다. 널 공간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이게 갖는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해요. 이게 갖는 수학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널 공간이 크면 클수록 t가 1대1 변환이 아닌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널 공간이 예를 들면은 아주 작다. 널 공간이 아주 작다 그러면은 이 벡터들이 V, V에 있는 이 벡터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널 공간이 아주 작아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막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갈 거고, 그죠? 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갈 거고, 얘 하나만 얘 하나만 0벡터로 딱 가는 거예요. 만약에 널 공간이 좀 더 커요. 널 공간이 좀 더 크면은 나머지들 알아서 자기 갈 길 가고, 나머지들 알아서 자기 갈 길 가고, 널 공간이 조금 더 커가지고, 벡터 두 개가 0 공간으로, 0벡터로 가도록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널 공간이 더 커요. 널 공간이 더 커가지고, 여기 있는 벡터들 중에 한 60%는 각자 알아서 자기의 그 변환된 위치로 가는데, 아, 널 공간이 크면은 좀 많은 녀석들이 한 점으로 가는 거죠. 0벡터라고 하는 한 점으로 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1대1 함수를 아세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같은 경우는 x랑 y가 이렇게 있을 때 아, 저기 정의역, 도메인이랑 지역인가 공역인가 이 레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랑 1대1로 대응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x가 하나 정의가 되면은 y가 유니크하게 하나가 딱 정의가 돼야 되는 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널 공간이 크다는 거는 1대1이 안 되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두가 그냥 0이라고 하는 한 점으로 다 모이니까 1대1이 아닌 정도가 이 널 공간의 크기로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변환을 했을 때 0으로 가는 녀석들 많다 적다를 이 널 공간의 크기가 결정을 하겠죠. 0으로 간다는 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널 공간이 크면 클수록 t가 1대1이 아닌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이 있을 때 t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널 공간이 아예 그냥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0벡터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0벡터는 무슨 변환을 해도 0벡터로 가죠. 걔는 그냥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0벡터가 t라고 한 선형 변환을 해서 여기 있는 0벡터로 가는 요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각자 자기만의 유니크한 아웃풋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널 공간이 이 0벡터 하나만 있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1대1 대응을 정의하기 위해서 1대1 대응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널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한 증명이 있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이 1대1 대응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그 널 공간에 0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요거라는 거에서 알 수 있고 다른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원소 집어넣어 놓고 뭔 일이 일어나나 보면은 이 1대1 대응인데 V가 그 있다고 가정했을 때 V가 0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벡터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너무 수학적으로 자명한 증명들 있잖아요. 이것도 수학적으로 너무 자명한 증명이라 가지고 좀 말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유니크한 y, 모든 유니크한 y에 대해서 모든 유니크한 x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어, 여기에 널 공간에 0이 아닌 다른 벡터 v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0이랑 v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0벡터로, 그러니까 x가 두 개인데 y가 하나인 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개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우리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개념으로 널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의해서 쓰게 되는데, 이 널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NT의 차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이 있으면 그 벡터 공간에 기저가 있고, 그 기저들의 요소 개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차원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 T로 인해서 정의되어 있는 T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정의되는 어떤 그 공간이 있는 거고 그 공간 중에 하나를 우리가 널 공간이라고 부른 거고 그 널 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널리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은 널리티라고 하는 거를 계산했을 때 그 공간 안에 0벡터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0벡터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없다는, 그러니까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널리티가 0이 되게 되는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은 우리가 어떤 5차원에서 5차원으로 가는 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이라고 하는 선형 변환이 있고 x1, 2, 3, 4, 5가 있고 결과로 x1, 2, 3이 나오고 나머지 뒤에 0, 0 이렇게 붙는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하나의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널 공간에 있는 벡터를 딱 집어보면은 이런 벡터가 짚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앞에 1, 2, 3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해봤을 때 이게 1, 2, 3만 나왔을 때 다 0, 0,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은 0, 0, 0이고 나머지 4, 5는 무슨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이런 벡터들이 널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널 공간에 이런 벡터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얘랑 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2차원 벡터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0, 0, 1, 0이랑 0, 0, 0, 0, 1이랑 이거 두 개의 벡터를 V1, V2라고 부른 다음에 V1, A1 플러스 A2, V2 이렇게 한 것들로 구성된 이 선형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그 공간이 이 NT라고 하는 널 공간이 된다는 그러니까 N파이라고 하는 널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적인 사용대 수학적인 개념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파이의 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 널 벡터 공간 안에 들어있는 벡터의 개수, 기저 요소 개수, 벡터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선역되어 있는 벡터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입니다.
네. 그리고 이 0벡터라고 하는 게 어떤 0으로 되어 있는 어떤 벡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형변환이라는 거 해보면 그냥 0이 튀어나오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없다는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선형변환을 하려고 이 0벡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선형변환을 하려고 보면은 0 곱하기 A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0이에요.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널리티 0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그 0벡터 같은 게 좀 스페셜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0이라고 기억을 해두는 게 더 편해요. 아무튼 그렇게 정의가 되고, 이 널리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널 공간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널 공간의 차원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차원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얼마나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크면 클수록 손실되는 정보나 자료들의 양을 측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리던던트한 정보들이 많이 있나, 얼마나 리던던트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찾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널리티라는 개념을 측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널리티가 0이면은 리던던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어 있다는 거고, 만약에 널리티가 2, 3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쓸모없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형 변화에서 쓸모없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시킨다 그러면은 기계학습 모델, 선형 모델을 학습시켰는데 널리티 계산해 봤더니 2가 나와요. 차원 두 개는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널리티 이런 거, 그, 널 공간 이런 거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게 레인지랑 랭크인데, 레인지가 그 정의되는 게 조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1대1 대응을 좀 유니크하게 보긴 봤지만 1대1 대응 아닌 다른 함수들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함수들 중에서도 우리가 유명한 거는 전사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은데, 원투원이 이제 1대1 대응이고 전사함수는 온투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대1 대응은 x랑 y가 딱 매치가 돼야 돼요.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을 때 x랑 y가 다 매치가 돼야 돼요. x랑 y, x랑 y, x랑 y 이렇게 다 매치가 돼야 되고,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얘는 막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고 y 바깥에 있는 이상한 데로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모두 매치가 돼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온투 함수, 전사 함수 같은 경우는 온투 함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아니지, 모든 출력값이 적어도 하나의 입력값과 대응되는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함수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 있는 점들이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는 개수보다 작은 개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적어도 한 녀석들이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유니크하게 가질 수 있죠. 어떤 것들은 유니크하게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녀석은 지금 두 녀석이 한 입력값으로부터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든 출력값이 적어도 하나의 입력값과 대응은 되어 있지만 약간 그 정상적이지는 않긴 하죠. 근데 이런 온투 함수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다. 모든 출력값이 적어도 하나의 입력값, 그러니까 두 개의 입력값이랑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봤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x-x1 곱하기 x-x2 같은 거 보면은 x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x2를 집어넣어도 둘 다 결과가 0으로 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사함수에서 입력값이 여러 개지만은 하나의 출력값으로 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사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y-값이 더 적은 개수를 의미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널리티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널리티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전사함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투원 함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1대1 대응의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전사함수라는 거를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레인지랑 랭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사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설명하냐? 1대1 대응함수는 진짜 스페셜한 케이스이고요. 스페셜한. 전사함수는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죠?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널 공간 같은 경우에는 1대1 함수를 그 1대1 선형 변환을 1대1 변환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널 공간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전사함수 같은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레인지나 랭크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 전사함수의 스페셜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1대1 대응 함수인 거고, 그리고 어, 이 레인지나 랭크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널 공간이나 널리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로 묶여서 불리는 거지 동일한 개념이에요, 사실. 암튼. 그래서 우리가 레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번역을 가능하면은 이제 한국어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번역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레인지는 그냥 레인지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서 레인지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레인지, 그러니까 랭크랑 레인지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랭크도 좀 그렇고 레인지도 그렇고 좀 한국어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레인지가 우리가 그냥 범위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영어에서는 그 함수의 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 입력값을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정의역을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출력값 y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레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어,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 레인지 자체가 벡터 공간이에요. 함수에서는 그냥 뭐 어떤 수들의 집합으로 표현되지만은 이 그래서 약간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레인지가 그냥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선형대수학에서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형 변화 혹은 함수가 있을 때 출력값들의 집합 혹은 출력값들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부러 같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 근데 왜 정의역, 치역이라는 표현을 안 쓰냐? 그거는 저거잖아요. 집합에 대한 그 스페시픽한 텀이기 때문에 용어기 때문에 영어를 번역할 때 이 벡터 공간을 정의역 공간, 치역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레인지라고 영어로 알고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학과 교수님들이 알아서 번역을 하시겠지만은 수학과 교수님들이 번역한 거 보면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아요. 진짜 판타지 소설을 한 네다섯 권씩 읽으시는 거야. 진짜 상상도 안 가는 이름들로 막 지으시거든요. 네, 차라리 일본 한자 그 가지고 온 게 더 편하지. 뭐였지?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특히 그런 한글화에 되게 애정을 갖고 계신데 보면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저도 그 책 몇 개 있는데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국어의 번역본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바에는 영어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레인지로 쓸게요.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도메인 레인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고 레인지라고 하는 거가 이 어, 벡터에서 의미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어떤 부위가 t 변환을 취했을 때 나오는 그 녀석들을 우리가 레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함수에서 얘기하는 레인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정의역에 있는 거를 딱 넣었을 때 나오는 치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벡터 공간에 대한 얘기, 선형 변환에 대한 얘기에서도 이 v라고 하는 입력값으로 들어간 걸 도메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초기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W를 그냥 레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타겟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레인지라고 하는 거를 좀 밑에서 보겠지만 이게 V 공간으로부터 W 공간으로 가는 건데 이 V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 RT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V를 모든 트랜스포메이션 T에 다 적용시켰을 때 나오는 녀석들의 공간이니까 RT가 결국에는 W랑 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W랑 같으면은 뭐예요? W랑 같으면은 전사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W랑 같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대1 대응함수고 1대1 대응함수가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V에 있는 모든 벡터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V에 있는 모든 벡터가 W에 있는 그러니까 T를 적용시켰을 때 가는 범위가 딱 여기에 있어요. 두 개만 있어요. 전사함수죠. 그죠? 전사함수는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W가 다시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요게 RT가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요거 뭐예요? 전사함수인 거죠. 만약에 얘가 전부 다 가요. 그러면은 1대1 대응 함수인 거죠. 이 W가 RT랑 같으면은 1대1 대응.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은 전사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RT가 W에 있는 모든 거를 간다기보다는 W에 있는 부분 집합으로 가는 거예요. 부분 집합으로 가는데 RT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T는 항상 전사 함수예요. 전사 함수인데 그 중에 스페셜한 케이스 W에 대한 공간으로 완벽하게 매치가 될 때, W의 공간이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될 때, 그때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RT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전사 함수인데 그 중에 스페셜한 케이스 왜 언제 W가 RT가 됐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 이런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레인지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널 공간의 반대인 거죠. 널 공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어 있는 거, 그 비어 있는 요 공간, 그러니까 0 벡터로 가는, 정확히는 저 공간이 아니라 0 벡터로 가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T가 직접적으로 매핑하는 공간을 딱 묶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좀 그 개념이 약간 이쪽 끝에서 보는 거랑 저쪽 끝에서 보는 개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RT가 이 T가 매핑하는 모든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이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랑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고 RT가 W의 부분 공간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W의 부분 공간임을 보이는 거는 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부분 공간임을 증명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 뭐 어렵지 않겠죠. 어,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뭐 시험 문제면 나왔겠지만 아무튼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부분 공간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서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W에 있는 공간에 어딘가로 매핑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아웃풋으로 나온 뭔가는 반드시 W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RT가 W보다 같거나 작겠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작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W의 부분 공간임을 알 수 있고 증명하는 거는 0벡터가 포함되어 있냐. 그리고 스칼라 곱이랑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나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수학적으로 자명한 증명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몇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런 예시들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이 T라고 하는 선형 변환이 우리가 V에서 W로 갈 때 전사라고 하면은 이게 RT는 W라고 하는 것과 동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치라는 거는 이커벌런트라는 뜻이거든요. 이커벌런트라는 뜻은 뭐냐면은 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얘기,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RT는 W가 되면은 이제 전사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전사함수면은 RT는 W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사 변환이랑 레인지의 동치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떤 선형 변환이 전사라고 하면은 모든 출력 공간 W의 요소들이 적어도 하나의 입력 공간 V의 요소에 의해서 매핑된다. 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도 어쨌든 그 W에 있는 벡터들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W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의 V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레인지를 가지고 와서 딱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V라고 하는 벡터를 가서 T라고 하는 매핑을 적용시켰을 때 나오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으로 모든 출력값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사 변환이 되려면은 요게 성립돼야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W의 모든 요소가 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W의 모든 요소가 V의 요소에 의해서 매핑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선형 변환의 정의에서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어, V로부터 T 변환을 적용시켰을 때 W가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게 같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같아야지만 우리가 전사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데 이 T의 레인지 RT가 W와 같다는 거는 W의 모든 요소가 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뭐 같은 얘기들의 반복인데 이게 동치인 이유를 우리가 증명하려면은 W의 모든 요소가 T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므로 RT는 W가 되고 반대로 RT는 W면은 W가 모든 요소 T에 의해서 매핑된 T의 전사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여기서 증명을 명확하게 하진 않고 넘어갔는데 이게 아, 이거 왜 증명을 안 넣었지?
이거 정의로부터 자명하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서 제가 증명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요소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T가 전사라고 하는 거는 W에 있는 모든 요소가 이거 왜 연 거지? W에 있는 모든 요소가 V에 있는 요소에 의해서 매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V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W에 있는 어떤 점들로 간다. 반드시 겹치거나 반드시 1대1로 매핑돼야 되는 거나 이런 건 없지만은 모든 요소들이 아, W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V에 있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매핑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뭐 전사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온투 함수라고 하는 온투 변환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인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 있는 W에 있는 모든 점들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레인지가 W랑 같다라고 하는 거는 T에서 어떤 변환, 그러니까 V에서 어떤 변환 T를 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이동시킬 거예요. 이동시켰을 때 전사라고 하는 정의에서 W에 있는 모든 요소가 V의 요소에 의해서 매핑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V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매핑시켰을 때 W에 있는 요소로 갈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레인지 RT가 레인지 RT가 우리가 그러니까 V에다가 T를 했을 때 나오는 벡터인데 얘가 W 안에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있다는 거죠. 이게 레인지 RT가 W랑 같다는 거는 W는 모든 요소가 T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냐라는 건데 이게 TV를 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V를 했을 때 나오는 모든 벡터들 W 벡터들은 다 여기 있는 벡터들이고 모든 W 벡터들이 이 V로부터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정의된 레인지 RT가 W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T가 전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W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W의 입장에서 W1, W2, W3가 있는데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V가 있어요. 뭐 V1, V2, V3, V4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W 입장에서 변환을 정의하는 거고 변환을 설명? 변환을 설명하는 방식을 봤을 때 W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W에 대해서 아, V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수학적인 기호인데 이게 all이란 뜻이죠. 어, for all W in W 뭐 in이에요. 한번 적어볼까? for all W 그러니까 A 뒤집어 놓은 거 all이란 뜻이고요. all W in 요거 in이란 뜻이고요. in W 공간에 그 exist 존재한다. 아, exist V in V.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V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V가 모두 매핑이 돼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벡터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T에 의해서 전사되는 그 V라고 하는 벡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요 개념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V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레인지를 보면은 레인지라고 하는 게 V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전사했을 때 가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V에 의해서 아, 전사되는, 그러니까 저기 그 변환돼서 벡터들이 존재하는 범위를 딱 측정해서 규정을 했을 때 이게 V에 있는 벡터들이 어디로 갈 거냐를 딱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그 공간은 이 W 안에 있는 공간으로 갈 거예요. 그죠? W 안에 있는 공간으로 가는데 우리가 앞에서 전사해서 얘기했을 때 T가 전사라면 W에 있는 모든 요소가 T를 통해서 V로부터 왔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W 쪽에서 V를 봤을 때 모든 W들이 T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몇 개의 V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익시스트는 그냥 그런 부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그런 부위가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모든 W에 대해서 정의됐다는 거, W 측면에서 W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즉 트랜스포메이션들이 나한테 다 오는구나라는 개념이고 레인지가 W와 같다는 거는 얘네들이 모든 부위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T를 적용시켰을 때 예약 가는 RT라고 하는 영역을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전사라고 하는
어, 정의에 의해서 전사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에 의해서 이 RT라고 하는 녀석이 아니, 다시 얘기합시다. 전사라고 하는 거의 성질에 의해서 이 RT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RT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RT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야. W의 부분 공간이에요. RT는 W의 부분 공간인데, 이 RT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온투를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RT 외부에 있는 W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W1부터 WN까지가 RT에 있고 WN 플러스 1이 RT 바깥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RT가 W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WN 플러스 1은 WN 플러스 1은 여기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매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매핑이 없이 이렇게 딱 외부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온투 조건에 의해서 얘도 뭔가로부터 매핑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W에만 존재하는 벡터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온투 조건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온투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하려면은 이 RT가 반드시 W여야지만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VS에서 우리가 매핑했을 때 W1부터 예를 들면 WN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 RT가 W의 부분 집합인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얘가 RT가 W랑 같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RT 외부에 있는 WN 플러스 1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에만 속하고 RT에는 안 속하는 이 WNT 플러스 1이 있냐 없냐를 지금 보는 게 목적인 건데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성립하려면은 이 전사 조건이 말이 안 되는 전사 조건이 말이 되려면은 얘가 아 저기 이미 이 RT랑 같아야 되는 거죠. W가 RT랑 이미 같아야지 여기서 V에서 딱 매핑을 했을 때 있는 W들이 RT이자 W여야지만 전사 함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길게 설명하긴 했는데 결국 수학적으로 레인지를 통해 가지고 간 치역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적용해서 가는 모든 치역이 있고 그 녀석들을 반대로 봤을 때 모든 V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핑되는 V가 적어도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전사함수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자명하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V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적용시켰을 때 가는 게 W고 그리고 그 W가 모든 V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T에 대해서 매핑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는 거랑 저쪽에서 보는 게 다 매치가 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RT가 W여야지만 어, 된다는 거죠. 전사 함수일 때는 T가 전사 변환일 때는 이 RT가 W랑 같다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조금 스케일을 계속 낮춰가는 건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널 공간을 설명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1대1 변환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 여기서는 레인지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전사함수, 전사 변환을 정의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일반화된 형태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랭크라는 거는 뭐냐? 랭크라고 하는 거는 이 RT의 차원으로 정의가 됩니다. RT, 레인지의 차원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변환 같은 경우에는 랭크 0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널리티의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 오늘 다루고 싶었는데 뒤쪽에서 이거 좀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증명이 있는 거로 착각을 했는데 이게 자명한 거라 가지고 증명이 없는 건데 제가 증명이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널 공간이 있을 때는 우리가 1대1 변환을 어, 저기 정의하기 위해서 널 공간이라고 하는 거 스페셜하게 정의했던 거고요. 레인지라고 하는 걸 정의한 거는 전사 변환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인지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서 갖다 쓰는 거고 이 레인지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정의역, 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유사하지만 벡터 공간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 널리티랑 랭크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공간에 대한 차원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원 정리부터 해서 실제로 행렬 변환까지, 기저에 대한 내용 있구나. 기저에 대한 내용 배우고 행렬 변환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보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수고하셨습니다.